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남편이 침대 시트를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상한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속에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요. 아내를 숨막히게 한 진실, 남편을 고통에 빠뜨린 아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연속. 오늘 이야기는 아내가 없을 때마다 남편은 침대 시트를 빨았다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혜진, 올해 38살이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 민주는 저보다 2살 많고 대학 교수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가족은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밤에는 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수년 후에야 제가 발견하게 된 비정상적인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거나 며칠간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침실의 침대 시트가 항상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트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썼던 시트를 세탁해서 다림질까지 하고 새 시트를 호텔처럼 꼼꼼하게 깔아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라 기뻤습니다. 집안을 잘 돌봐주는 자상한 남편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준 씨는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소 빨래나 청소는 대부분 제 몫이었고 제가 아픈 날에는 어설프게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운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집을 비울 때마다 침대 시트는 섬유유연제 향기를 풍기며 새 것처럼 바뀌어 있었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아차린 건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친정에 사흘간 다녀왔을 때입니다. 집에 돌아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침대는 마치 호텔 직원이 다녀간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시트 바꿨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더러운 것 같아서 빨았어. 당신 돌아오면 깨끗한 데서 자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집에서 자도 안 바꾸더니.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고 없이 중간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회의가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 시트를 당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침대 프레임 쪽을 닦는 듯한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남편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혜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의가 취소됐어요. 저는 바닥을 내려다 보았고 수건에 붉은 얼룩이 몇 군데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방에서라면 먹다가 고추장을 흘려서 닦고 있었어.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붉은 얼룩은 고추장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라붙은 피처럼 검붓고 걸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집을 떠날 때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성의 직감이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털어놓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번 일은 숨겼습니다. 말을 꺼내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억울하게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이 부모님의 갈등을 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일부러 작은 얼룩이 묻은 흰색 시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각 얼룩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사진도 찍어 두었죠. 돌아왔을 때 예상대로 시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확인했지만 썼던 시트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세탁해서 베란다에 널어놨어. 저는 보통 빨래를 넣는 옥상에 올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이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까? 내가 없을 때 다른 여자가 집에 오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는 걸까? 왜 하필 침대일까? 왜 시트를 갈아야만 하는 걸까? 그러다 혼자 웃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깔끔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닐까? 하지만 이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구석에 작은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몰래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없는 이틀 동안 그 장치가 작동하도록 두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귀가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내내 제 마음은 침실 책장 위 조화 화분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카메라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몰래 감시하다니.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믿고 있긴 한 걸까? 하지만 회피하는 그의 눈빛, 당황하던 행동, 그리고 어설픈 변명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가방에 확인할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속에서 그 울림이 똑똑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장치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하고 녹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풍경, 고요하고 조용한 시선으로 바라본 제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는 제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벗겨내 조심스럽게 접은 다음 옷장에서 다른 시트 세트를 꺼내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그때 그가 돌아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체크무늬 셔츠에 몸에 꼭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을 때 단정하게 묶은 밤색 긴 머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방을 드나드는 것이 익숙하다는 듯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제 남편과 낯선 여자가 저희 부부의 침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했지만 카메라는 소리를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여자는 핸드백에서 붕대 같은 것과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때 저는 민준 씨가 왼쪽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고 팔꿈치 근처에 큰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정성스럽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진지했고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처럼 은밀하고 수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후 여자는 일어나 무언가를 확인하듯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들어 가볍게 두드린 뒤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진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용 청진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특별한 지병이 있다고 말한 적 없는 제 남편이 미스터리한 여자에게 집에서 의료기구로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민준 씨가 괜찮다는 듯 손짓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받아 손에 든 채 갑자기 고개를 숙여 여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려 컴퓨터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은 저를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그를 안쳤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였습니다. 껴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발을 벗겨주었고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하나씩 들어 침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연인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호사 혹은 환자를 돌보는 누군가의 몸짓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픈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아프다면 왜 나에게 숨겼을까?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왔는데 왜 그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도 모르게 낯선 여자를 집에 들여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평정을 되찾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았습니다. 여자는 물건을 정리하고 약을 챙긴 뒤 방을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침대 시트 가장자리를 평평하게 정리한 뒤에야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의심, 걱정, 고통. 민준 씨에게 직접 묻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고 나한테 뭘 숨기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묻게 되면 배신보다 더 아픈 진실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발견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몇 배나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그 침대, 깨끗하게 시트가 교체된 그 침대에 누워 심장까지 시린 추위를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똑바로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제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한 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선미 언니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모르는 채로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이 결혼 생활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오랜만에 친구와 커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집을 나설 완벽한 핑계였죠.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의 모든 행동이 미스터리한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볼수록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년간 제 옆에서 잠든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미 언니를 그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같이 다녔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한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는 의심들을 짜맞추는데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미 언니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휴대폰을 열어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잘라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니는 유심히 영상을 보더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낯이 익은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 저는 수백 마리의 개미가 몸속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선미 언니는 몇 번 더 영상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이 사람 소희 씨네. 푸른 재활센터 간호사야. 다른 병원으로 환자 이송할 때 몇 번 만났는데 아마 척수 손상 환자 전문일 거야. 그 말은 마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척수 손상이요? 선미 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혜진아, 영상 속 남편분이랑 무슨 일이야?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저 여자는 누군지 모르고요. 며칠 전에야 알게 됐어요. 선미 언니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푸른 재활센터 간호사라면 남편분이 뭔가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내가 기억하기로 소희 씨는 특별한 케이스만 담당하는데 보통 사고나 수술 후 회복 아니면 일시적 마비 환자들이야. 그런데 언니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 남편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다는 말을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배신, 몰래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는 행위. 지금 와서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 상황에 처했다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선미 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네가 용기가 있다면 그 센터에 가서 소희 씨를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가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손에는 TV 리모컨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구리를 가볍게 긁고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전보다 야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눈은 퀭했습니다. 저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혹시 병 때문은 아닐까? 저녁 식사 후 저는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민준 씨는 약간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출장 갔을 때 집에 왔던 그 여자 누구예요? 그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 나 감시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이마를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았으니 더는 숨기지 않을게. 맞아,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나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 그때 출장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에 받쳐서
길가로 세게 넘어졌어. 의사는 가벼운 척추 손상이라고 진단했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숨겼어. 그때 당신 회사 일로 한창 스트레스 받고 있었잖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이나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심해졌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하반신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어. 의사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맨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소희 씨는 의사가 지정해준 재활치료사야. 내가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드니까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고 우리 사이에 부정한 건 전혀 없었어. 맹세해. 난 그저 당신이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았어. 당신이 남편이 약해진 모습을, 당신이 기대던 강인한 남자가 더 이상 아닌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피곤하다, 허리가 아프다, 일이 힘들다며 잠자리를 거부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던 모습들. 저는 그것이 평범한 일,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피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 쉬는 그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의심에 빠졌던 것, 10년 넘게 함께한 남자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둔감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의 본능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잃는 것이 두려웠고 사랑하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민준 씨를 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자 아침 햇살이 난초에 맺힌 이슬방울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진짜 폭풍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러 일어섰을 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밝아지며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재검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은 사모님께서 모르시게 하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일, 나한테 숨기고 있는 일이 또 있다고? 저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주변의 세상을 온통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재검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은 사모님께서 모르시게 하고요. 그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만약 병 때문이라면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깊고 끔찍한 다른 일이 있는 걸까? 저는 휴대폰을 들어 대화 내용을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그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이상하게도 연락처 정보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가려 희미했지만 눈빛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소희 씨, 제가 카메라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재활치료사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으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인 민준 씨에게 더 큰 압박을 주게 될 테고요.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야 진실을 가지고 그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출구 없는 미로 같았고 구석구석마다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잠시 맡기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푸른 재활센터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고 가슴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답답했습니다.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저는 중앙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소희 씨의 이름을 말하며 개인적인 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희 선생님은 지금 치료실에 계셔서요. 미리 약속을 안 하셨으면 좀 어려운데. 저는 그녀의 눈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분의 환자거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소희 씨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가냘픈 몸매에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약간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잠깐 저랑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방은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 아내예요.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는 기색 없이 등을 곧게 펴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돌보는 재활치료사라는 거 알아요. 침실에서 찍은 영상도 봤고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요. 더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요. 그 일이라는 게 뭐죠? 소희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아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하지만 전 알게 됐고 지금 당장 명확하게 말해줘야겠어요. 소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가운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걸 아셨다면 저도 더는 침묵하면 안 되겠네요. 하지만 부디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일은 남편분께서 누구에게도 특히 사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게 뭔데요? 소희 씨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8개월 전에 민준 씨가 욕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요. 그 후로 그분의 생리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분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생리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에 손상을 입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될 수도 있지만 아주 더딜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후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심지어 심리 상담사와도 대화를 거부하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왜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죠? 소희 씨는 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분은 사모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모님께서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진실을 알면 사모님께서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남자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는다는 건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니까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나 의심이 아닌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줘야 해요.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람과 매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어야 해요. 소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환자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에요. 절대로 선을 넘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든 치료 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이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끼어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너무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재활센터를 떠났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견디고 숨기고 회피했던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아플까봐 두려워했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치며 눈에 띄게 야윈양 볼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문득 그가 벼락을 맞아 속이 텅 비었지만 여전히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으려 애쓰는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놀라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답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와 반대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저 역시 그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한 가지 사실. 2주 전 제 건강검진 결과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욕실에 앉아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차가운 손가락 사이에서 떨리는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임신, 양성, 약 5주라는 단순한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3번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고백한 제 남편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외도한 적이 없습니다. 민준 씨 외에 다른 남자는 없었습니다. 출장을 갔을 때조차 술은 한 잔 이상 마시지 않았고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저를 내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의 고통스러운 박동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껴안으며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순간에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믿음이 제 뱃속의 작은 생명체에 의해 숨막힐 듯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시간의 흐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한 달여 전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친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여행은 사흘간 이어졌고 저는 친정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잤습니다. 이상한 일은 없었고 낯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저는 벌떡 일어나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거의 내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다시 확인해봐야 해.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했던 개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시 검사하러 오셔도 되지만 어제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의심스러우시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주수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외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가슴에 돌을 얹은 듯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모든 재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저는 임신 5주 차였고 이는 제가 집을 비웠던 시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차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눈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몇 달 동안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의 시선이 증오나 더 나쁘게는 산산조각 난 절망으로 변한다면 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사람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 제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가서 수진이를 따로 불러 뒤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임신했는데 형부 아이가 아니라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언니, 그때 사흘 내내 나랑 같이 있었잖아.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는데.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게 있어. 친정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아침, 나 어지러웠던 거 기억나? 두통이 심하다고 하고 점심때까지 잤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레몬차도 타줬잖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을 때 몸이 되게 이상했어. 누가 만진 것처럼 옷도 흐트러져 있었고 그냥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언니 혹시 그 이상한 옆집 놈 생각 안 해봤어? 그날 전기 고친다고 연장 빌리러 왔었잖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구? 동철이 말이야. 응, 그 옆집 아줌마 아들. 예전에 남의 집 훔쳐보다가 걸린 적도 있잖아. 엄마가 엄청 혼냈었는데 그날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 언니 자고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저는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안일했을까? 저는 막연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아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 댁을 찾아갔지만 인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철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진실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동철이가 일 때문에 멀리 간 지 일주일이 넘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잤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와 창문을 보니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마당에 CCTV 설치한 거 있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대문 쪽으로 향하게 하나 달려 있어. 잠깐만, 그날 녹화된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 잠시 후 동생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철이가 연장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희죽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수진이가 등을 돌리자 그가 말했던 부엌으로 가지 않고 2층을 힐끗 쳐다본 뒤 아주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0분 후
다시 나타난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입술을 핥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고 그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제 뱃속의 아이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정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목격한 것은 저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집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동철이가 사실은 뼛속까지 추악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우리 집에 들어와 제가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방으로 올라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칠 수도 길에서 울부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도시로 차를 몰았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안고 살 수 없었고 만약 이 아이가 범죄의 결과물이라면 더더욱 뱃속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의 법의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접수처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접수 직원이 다가와 저를 안쪽 방으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의사의 진찰과 검체 채취를 위해 개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 몸을 떨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흔적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대조를 위해 질세포 샘플, 태아 DNA,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생물학적 지표들을 채취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심정으로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잊어야 할까? 3일 후 저는 법의학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 조직에서 민준 씨와 일치하지 않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징후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예감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했고 제 뱃속의 아이는 그 행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오직 벌거벗고 갈기갈기 찢긴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가 정작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뱃속에는 무고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추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소름 끼치는 추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다정하고 조용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옆에 눕는 아내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정까지 뒤척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와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지운다면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다면 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내가 망가졌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준 씨는 만약 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받아주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고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지 않고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난 항상 기다릴게.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파출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CCTV 영상과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거나 빠뜨리지 않고 말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경찰관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 동철이가 그런 짓을 한 게 맞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비가 내릴 듯 잿빛으로 변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옛방에 누워 배를 감쌌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네가 정말 내 일부이고 엄마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널 볼 때마다 죄와 고통의 그림자만 보인다면 미안해. 엄마는 그럴 수 없어. 엄마는 그저 한 사람일 뿐 성인이 아니란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뒤뜰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장미덤불은 여전히 활짝 피어 향기로웠습니다. 저는 꽃 주위를 맴도는 나비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도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후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한 미소, 여전한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가 성폭행당한 사실, 감정 결과,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의 눈빛을 볼까 두려웠습니다. 거절의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왔지만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그 용서 속에, 그 사랑 속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데 모으려는 듯 길었던 포옹이 끝나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마치 사랑과 붕괴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던 굴욕적인 고통부터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이 사랑의 결실이 아닌 비극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까지 마치 비극적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남편과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인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놓아주고 부드럽게 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책망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슬픈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바람을 맞은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를 위해, 그리고 제 뱃속에서 자라는 무고한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함께 할게. 아이의 아빠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자 동반자로서.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외면할 수는 없어.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병마와 싸우던 한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를 꽉 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민준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려는 듯 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태아가 잘 자라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서 뱃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미어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누구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를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이 글들을 모두 남겨둘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감정을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묻는 날이 온다면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러는 동안 경찰서에서 동철이가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 조사를 위해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법의학 감정 결과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진술을 위해 불려갔습니다. 그의 앞에 섰을 때 저는 떨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교활하고 거짓된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의심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날들의 마침표를 찍듯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는 경찰서 마당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점차 평정을 되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걸음마다 떨고 두려워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엄마로서 용감하고 단호하며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철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민준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감,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어느 날 밤 저는 그가 조용히 침대 시트를 세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옅은 흰색 시트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제가 없을 때마다 시트를 빨아요?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니까. 슬픈 기억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지. 전부 지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행복했던 이 방, 이 침대가 고통의 색으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신 3개월 차, 제 배는 약간 불러왔습니다. 저는 더 헐렁한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고 회사에서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피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나간 악몽의 증거이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한 엄마에게 남은 작은 빛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와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용서하기로 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그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이를 지킬 만큼 강했다면 나도 당신 곁에 머물 만큼 굳건해야 하니까. 나는 아이의 아빠가 될 필요는 없어. 그저 계속 당신의 남편이면 돼. 당신이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줄 사람. 저는 울었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압니다. 약해질 때도 지칠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실수까지도 모두 끌어안을 만큼 너그러운 남편 민준 씨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뱃속에서 매일 자라는 이 생명은 고통의 결과물이지만 제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한때 무너졌지만 절망의 깊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자가 저는 산부인과 병원의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복도에는 저처럼 배를 감싸고 진료 기록을 손에 쥔 채 희망에 찬 눈빛을 한 수많은 예비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남편의 부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준 씨가 같이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해명해야 하고 애매한 질문들에 맞서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임신하셨네요. 근데 남편은 왜 같이 안 왔어요? 몇 개월인데 배가 그렇게 나왔어요. 남편이 능력이 없다는데 이 아이는 누구 애예요? 저는 제가 그런 시선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용히 살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커지는 이 배가 저를 인생의 기로에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고개를 들고 모든 것에 용감하게 맞설 것인가.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뱃속 아이의 평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침묵했습니다. 아이만 건강하게 자란다면 모든 소문은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리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 뒤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준이 아내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제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신시킬 작정이야? 누구 애를 가진 거야? 내 아들은 사고로 몇 달을 누워 있었는데 네가 임신을 해?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따귀는 제 뺨이 아닌 제 심장에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예뻐했고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 한 여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말들을 내뱉으며 제 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했고 뱃속의 아이가 범죄의 결과물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당신 아들은 아내를 매일 밤 안고 있지만 이 아이의 아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구나. 그 애를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이야? 절대 허락 못해. 법원에 소송을 걸겠어. 민준이가 바보라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근처에 서 있던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끌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일을 반상회에 내놓겠어. 모두가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해. 문이 닫히고 그 뒤로 기름때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소문들이 남았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쥔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분노를 넘어섰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추위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와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급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저는 그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모든 걸 아셨나 봐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배신자처럼 쳐다보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려고 하질 않아. 기어코 일을 크게 만들겠다고 하셔. 너랑 계속 살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의절하시겠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버릴 수 없어. 내 어머니라고 해도 말이야. 저는 그 말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 알았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 다른 한쪽은 10년간 함께한 사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 또한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선택한다면 그는 어머니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좋은 시선도 친척들의 존경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일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혼자 아이를 키울 권리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미혼모 지원 단체를 찾아보고 나중에 아이의 정신적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써서 암호가 걸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물으면 읽어줄 수 있도록.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주일 후 정기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즉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하자 30분 만에 그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배의 태아 심박 측정 장치를 감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계속해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드나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태아가 산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조기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시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응급수술실 준비해. 저는 긴 복도를 따라 밀려갔습니다. 눈을 벨 듯한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닫히는 수술실 문 뒤로 점점 사라지는 민준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남편, 저를 원망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살고 있는 이 세상, 저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할 수만 있다면 엄마 곁에 있어줘. 수술실의 하얀 불빛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양팔이 고정되었고 가슴과 배 사이에 파란색 천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수술 칼 앞에 벌거벗은 몸, 떨리는 심장, 그리고 반으로 찢기는 듯한 영혼. 저는 더 이상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먼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알았습니다. 제 뱃속에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명이 있다는 것. 다른 아이들처럼 환영받지 못했고 평범한 사랑의 품을 꿈꿔보지도 못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자신을 살리려 하는지 아는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아이. 한 의사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척추 마취를 할 겁니다. 긴장 푸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을까봐 이토록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킬 용기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아이를 위협하자 저는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주사 바늘이 척추를 찔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수술칼이 살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제 배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찢어내는 것처럼 강하게 누르고 당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커지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직 탯줄이 달리고 피가 묻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소음 속에서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남자아이 2.1kg, 약하지만 반응 있음.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빛은 더 부드러운 노란색이었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 대신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에는 초췌한 얼굴의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어났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알아? 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약해서 인큐베이터에 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낳을지 말지 망설였던 아이, 세상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아이,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부었던 아이가 이제 저와 함께하기 위해 가냘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간 입원했고 매일 민준 씨는 일찍 와서 늦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마치 신혼 때처럼 저를 돌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어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그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제가 산모와 아기 병실로 옮겨진 날,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붉었으며 눈을 꼭 감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모든 원망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진아, 할 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아기 머리카락 샘플을 받았어. 내가 검사를 의뢰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모든 걸 결정하기 전에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했어.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종이를 건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부권 확률 99.98%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확해. 두 군데서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나왔어. 저는 종이를 잡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의사는 척수 손상으로 생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진단했어. 하지만 아주 드물게 뚜렷한 증상 없이 몇 달 후에 신경이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 어쩌면 사고 전 마지막 관계였거나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던 시기에 당신이 임신했을 수도 있어. 당신 친정에 가기 전에 우리 몇 번 관계했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오랫동안 감각이 없다고 말했었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아마도 이 아이는 바로 그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껏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고통, 갈등, 의심의 눈초리, 욕설,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닌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오해와 갈등, 이성과 감정의 경계를 넘어 저와 그는 끊어진 줄 알았던 연결고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 한 핏줄, 하나의 기적. 저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후, 병원에서의 그 밤 이후, 제 인생이 평화롭고 고요한 세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극의 결과물처럼 보였던 아이가 마침내 기적이 되어 저와 민준 씨를 폭풍우 속에서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옅은 햇살이 비치는 오후, 제가 아이를 안고 있고 민준 씨가 곁에서 온화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어둠은 그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가 여전히 잠들지 않으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수술 후 건강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열흘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체중이 적었던 제 아들은 호흡 관찰을 위해 일주일 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매일같이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기 위해 들어갔고 수많은 튜브와 기계 소리 속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는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누군가에게 핥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날이 없었다는 듯 늘 제 곁에서 부드럽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끼니와 잠자리를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이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생사경계를 넘어본 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퇴원하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차로 향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미움,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의 경계에 서 있다가 사랑을 선택한 엄마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요람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은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이 났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민준 씨가 정성스럽게 갈았던 상아색 침대 시트는 이제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부드러운 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상처는 일단 덮어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몽롱한 상태로 눕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전처럼 험악하지 않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집안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제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작은 요람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어머니는 돌아서서 낮고 고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손주가 맞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어디 있니?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을 가져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고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거나 적어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랑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손주다. 사생아처럼 여기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아이는 족보에 오를 자격이 있고 너는 이 아이가 적장손이라는 것을 집안에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전히 민준 씨 아내고 어머님은 그럴 필요가. 어머니는 제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너는 그의 아내지만 네가 임신했을 때 온 동네가 내 남편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누구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놔둘 셈이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안 어른들께 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지 않고 아이의 신분을 제대로 찾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겠느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예절과 가문, 그리고 체면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단순히 손주가 아니라 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켰던 한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어머니는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바깥 세상이 수많은 시선과 편견 그리고 악의적인 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의 신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고개 숙이며 자라거나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수군거림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조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안 어른들, 동네 사람들, 저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께서 오해하셨고 이 아이가 정식 손주이며 제가 배신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기가 있다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지옥을 거쳐오고도 무너지지 않은 한 엄마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한때 경멸과 멸시로 가득했던 그 눈빛에 문득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도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지만 인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아마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려서도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한가운데서 저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라고 소리쳤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제 아들을 시댁 가문의 명예를 증명하는 물건처럼 집안 어른들 앞에 선보여야 하는 전날 밤. 아이러니하게도 한 엄마의 명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맞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심장에서 똑딱이는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작은 생명이지만 지난 몇 달간 제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말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 올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 씨는 일찌감치 짐을 다 챙겨두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여정이 매년 하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왜곡된 진실 그리고 은밀한 상처들을 조건부로 화해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반갑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사 시간에 늦지 않게 차에 타거라. 고향으로 가는 길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했고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끈적했고 마치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제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초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즉시 우리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큰며느리 아니야?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던 그 사람. 응, 근데 여긴 왜 온 거래? 낯짝도 두껍지. 저는 아들을 품에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듯 몸을 뒤척이며 제 목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안전한 곳을 찾듯 제 옷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두렵지 않아. 너도 두려워하지 마.
시어머니는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전 종부 김정숙입니다. 오늘 모든 집안 어른들 앞에서 제 며느리 혜진이와 제 손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몇 가지 오해로 인해 제가 며느리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신분에 대해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곳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이 아이가 제 아들 민준이의 친자식이며 우리 집안의 적장손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정말이야? 아니, 남편이 사고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큰 오해였네. 시어머니는 종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모든 소문을 막으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과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습니다. 누구나 결백을 증명받고 싶은 법이니까요. 아무리 늦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아이를 보며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주가 아주 잘생겼네.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아. 어릴 때도 저렇게 얼굴을 잘 찡그렸지. 저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캐묻는 눈초리에서 조심스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친언니, 즉 큰이모님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까짓 종이 쪼가리 검사 믿을 게 못돼. 나는 그냥 옛날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야. 무심코 던진 듯한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이모님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옛날에 정숙이, 그러니까 민준이 엄마도 남편이 멀리 군대가 있는 동안 애를 가졌었잖아. 온 동네가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공기가 끈적하게 굳었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은 동그래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큰이모님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민준이가 그 양반 친아들이라고 맹세할 수 있어? 그때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이모님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당 전체가 술렁였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민준 씨가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찢겨나간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민준 씨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제가 의심받았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제 너그러운 남편, 그 자신 역시 40년 동안 아버지라 부르던 그 남자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집 마당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이모님의 뺨을 때리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모두의 시선은 마치 답을 기다리듯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늘 모범적이고 사랑이 많으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믿었던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 전체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과 믿음 사이에 그 끈이 막 끊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면서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늘 엄격하던 얼굴은 마치 끝없는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라고 요구하던 강한 여자가 아니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거의 반세기 동안 묻어둔 비밀의 무게에 곧 쓰러질 것 같은 한 어머니만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숨겨왔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오늘 하늘이 더는 숨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어머니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고 그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항상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만 너는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란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었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머니의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해에 내 아버지는 멀리 군대에 갔고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엄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살았고 청춘은 얼어붙은 것 같았지. 그러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한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단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소문이 두려웠어. 엄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리고 임신을 했어. 지우려고 했지만 수술대에 누웠을 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너를 낳았단다. 그때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셨어. 엄마는 더 이상의 수모를 견딜 수 없어서 그분께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했고 그분은 너를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받아주셨단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울면서 고백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식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매일, 매달 네가 착하고 효심 깊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네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 네가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 않을까봐. 민준 씨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이제는 그가 가장 큰 고통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해온 아들이 40년 동안 아버지라 부르던 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평생 고통을 숨겨온 피해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정원박 바나나 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소리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피해자셨고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셨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영원히 제 어머니세요.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다가 차례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 원망, 명예, 수치심의 그 굴레가 모두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의 포옹, 너그러움의 포옹,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신성한 모성애의 포옹. 그날의 제사는 명예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종손으로서 직접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고통이 아닌 사랑에서 온 진정한 손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곁에 그의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잖아. 나 사고 당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느꼈지. 그런데 당신이 임신했어.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마 너머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안에서 요람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시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지나간 모든 고통이 이 남자 곁에서 한때 지우려 했던 아이 곁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단 한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영원히 파괴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깨진 것들을 다시 붙여주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비밀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오히려 마음을 잇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오늘날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가족을. 구독자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오해받고 상처받고 벼랑 끝에 몰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항상 마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기억,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맞설 용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앞으로 나아가고 폭풍 우치는 세상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사고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혜진 씨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고통을 안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평생 두려워했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폭풍우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며 서로를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부르는 곳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안다면 모든 상처는 결국 아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자존심과 체면이 진실된 감정을 압도하게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이처럼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숨결이 깃든 이야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남은 모든 날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 가닿는 곳
가족 이야기였습니다.